생명과학 영역 6차시 환경과 생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 주변 생태계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우선 우리 학교 주변 생태계를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분류해 봅시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 사이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학습지에 이 활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 식물 등의 생물 요소와 온도, 햇빛, 물, 공기, 색 등의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즉,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지되는 유기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 내의 모든 생물이며 생태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이 됩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과 같이 생물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은 서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생태계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죠.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 내의 모든 생물을 말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생태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됩니다. 생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 요소로, 즉 광합성을 하는 식물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물과 조류가 있는데요. 조류는 물속에서 생활하고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합성하는 원생 생물을 말합니다. 주로 수중 생태계의 생산자죠. 자,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있죠. 분해자는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태계의 구성, 즉 생태계 구성에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를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체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같은 생물종이라고 해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다른 개체군입니다. 자, 이번엔 군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모여 생활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또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 그리고 빛이나 공기와 같은 환경 요인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체계를 말하죠. 즉,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렇게 봤을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토끼 한 마리는 개체라고 하면 그 지역에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토끼 30마리는 개체군, 그리고 그 지역에 토끼 30마리 외에도 예를 들어 버드나무 30그루, 토끼 30마리, 개미 1000마리, 참새 50마리 등을 이제 군집이라고 하고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숲 생태계를 말하겠죠. 그래서 개체와 개체군, 그리고 군집, 그리고 생태계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물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대표적으로 포식과 피식, 경쟁, 공생과 기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식과 피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식과 피식은 포식하는 동물과 이들이 잡아먹는 피식자, 동물 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합니다. 포식자는 피식자로부터 영양소와 에너지를 얻고 피식자는 죽거나 다치죠. 자, 이번엔 경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물 개체는 햇빛, 공간, 양분, 생활 공간과 같은 자원을 확보하려고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의 결과 패자가 도태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번에는 공생과 기생 살펴볼게요. 공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에는 편리공생, 상리공생, 편해공생이 있습니다.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이익과 손해가 없는 공생입니다. 상리공생은 양쪽의 생물이 모두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이고요. 편해공생은 한쪽은 피해를 입고 다른 한쪽은 아무 영향이 없는 공생입니다. 편해공생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포도상구균과 푸른 곰팡이가 있습니다. 푸른 곰팡이의 항생물질로 인해 포도상구균이 죽는 경우가 있죠. 자, 이제 기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의 생물이 다른 종의 생물, 몸 표면이나 몸 속에 살면서 양분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양분을 빨아먹는 생물을 기생생물, 양분을 빼앗기는 생물을 숙주생물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공생의 예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편리공생. 앞에서 말했듯이 편리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이익과 손해가 없는 공생이라고 했죠.
편리공생의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고래와 따개비의 관계입니다. 따개비는 폭등고래에부터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익이 있어요. 하지만 폭등고래는 따개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리공생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리공생은 양쪽의 생물 모두가 이익을 주고받는 공생이라고 했죠.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시는 바로 흰동가리와 말미잘인데요.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고 흰동가리는 천적으로부터 말미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태 피라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 예시 살펴보면 생산자로 벼가, 1차 소비자로 메뚜기가, 2차 소비자로 개구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만약에 1차 소비자인 메뚜기의 수가 벼의 수보다 많아지면 메뚜기는 먹이가 모자라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또 개구리의 수가 메뚜기의 수보다 많아지면 개구리는 먹이가 없어져 역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벼, 메뚜기, 개구리의 수적인 관계가 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메뚜기, 그 다음이 개구리 순으로 유지가 되어야 먹이 연쇄에서 벼, 메뚜기, 개구리가 모두 살 수 있죠. 이러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즉 벼, 메뚜기, 개구리의 수적인 관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를 이룰 때 생태계는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초식동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자인 식물을 먹이로 하여 얻습니다. 이때 먹이로 사용된 양의 10% 정도만이 초식동물에 필요한 에너지나 일로 이용이 됩니다. 90% 정도는 다시 환경으로 배출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0kg의 1차 소비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생산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넘어갈 때도 역시 이와 같은 손실이 생깁니다. 2차 소비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1차 소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매와 같이 먹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동물이 왜 소수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 마리의 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매가 잡아먹는 동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백만 평 크기의 땅에 녹색 식물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는 생물 농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농축은 유기오염물을 비롯한 중금속 등이 물이나 먹이에서 생물 체내로 유입된 후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잔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이 먹이 사슬로 전달되면서 체내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정어리가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할 때 한 마리의 정어리는 대단히 많은 수의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또한 오징어는 많은 수의 정어리를 먹고 바다사자는 많은 수의 오징어를 먹죠. 이럴 경우 최초의 플랑크톤이 유해 물질에 오염되었다면 바다사자에게 모이는 유해 물질의 양은 굉장히 많아 결국 바다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유해 물질이
체내에서 곧바로 분해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름에 잘 녹고 분해되기 어렵다면 먹이사슬 위로 올라갈수록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피라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피라미드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각 영양 단계에는 그 이전 단계가 가진 에너지의 약 10%만이 전달됩니다. 에너지 전이 단계에서 이처럼 에너지가 줄어드는 까닭은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과 유출 등으로 에너지가 손실되고 유기노폐물과 먹히지 않는 생물량의 형태로 남아 다음 단계로 에너지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가 살아가고 번식하는 과정에서 생산자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가 열이 되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생산자를 먹는 초식동물은 체온을 유지하고 짝짓기를 하고 먹이를 먹고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식물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씁니다. 이 에너지들은 결국 열이 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죠. 따라서 이미 많은 에너지를 쓴 초식동물을 먹는 잡식동물 혹은 육식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에너지량은 더 적죠.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에너지 전이 단계에서 이처럼 에너지가 줄어드는 까닭은 각 영양 단계에서 호흡과 유출 등으로 에너지가 손실되고 유기노폐물과 먹히지 않는 생물량의 형태로 남아 다음 단계로 에너지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생물적 요인 중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예시를 살펴볼 건데요. 창가에 화초를 두면 그 화초가 빛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옥신이라고 하는 식물의 호르몬 때문인데요. 이 옥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길이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즉, 식물의 길이 생장을 촉진시키는 옥신은 줄기 끝이나 뿌리 끝에서 만들어지는데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식물이 빛을 받으면 빛의 반대쪽으로 옥신이 이동하게 되므로 어두운 쪽의 줄기가 밝은 쪽의 줄기보다 빨리 자라게 되어 식물의 줄기는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굽어 자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풍이 드는 까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이 드는 직접적인 원인은 온도입니다. 낙엽수는 하루 최저기온이 5도씨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계통의 단풍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엽록소 합성이 중지되고 이미 잎속에 있던 엽록소가 없어짐에 따라 잎속에 남아있던 노란색 또는 주황색 색소인 잔토필과 카로틴 등의 카로티노이드가 드러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붉은색 단풍은 잎에서 엽록소의 분해와 함께 붉은 안토시아닌이 생성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온이 낮아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가을이 되면 낙엽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낙엽이 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겨울에 대비해 잎을 떨어뜨릴 준비를 합니다. 넓은 잎을 가진 화렵수들이 잎을 그대로 달고 있다면 춥고 건조한 겨울에 엄청난 분량의 물이 잎을 통해 증발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흙이 얼어 뿌리의 수분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물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잎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나무는 먼저 잎에 만들어 두었던 양분을 줄기로 이동시키고 가지와 나뭇잎 사이에 떨켜를 만듭니다. 떨켜에 의해 물과 양분이 차단되기 때문에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잎은 결국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침엽수는 잎의 표면적이 화렵수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침엽수는 겨울철에도 잎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